안녕하세요, 세모콕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검은사막 모바일에 출시된 콘텐츠인 아즈낙 전장에 대한 가이드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아직 저도 많은 플레이를 해보지 않아 부족한 점이 많고 일부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점도 감안해서 시청 부탁드리고, 아직 플레이해보지 못하셨거나 플레이해보셨어도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할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된 가이드를 진행하기에 앞서 영상을 찍기 직전 아즈낙 전장 관련해서 아주 중요하게 변경된 사항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이것을 먼저 안내드리고 전반적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월 20일 적용 예정인 업데이트 사전 안내가 떴는데요. 아즈낙 전장 관련해서 변경되는 사항들을 보면 우선 진행되는 요일이 변경되게 됩니다. 기존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수요일과 토요일 밤에 진행을 하였었는데요. 8월 20일자 패치로 각각 월요일과 목요일로 이동을 하게 되었고, 원기의 밤과 검은 태양 다음에 8시 40분부터 9시 반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진행 요일 변경보다 큰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보상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는 매판마다 횟수 제한 없이 참여 보상으로 3등 내에 들 시에 고급 경험에서 500개를 비롯한 보상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매판 얻을 수 있던 보상이 삭제되게 되고 일반 보상으로 바뀌며 1회 반복만 획득 가능하도록 변경이 됩니다. 이러한 패치가 긍정적인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실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룰 가이드 순서로는 첫 번째는 아즈낙 전장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하게 될 거고요. 다음으로 게임 진행 시간순에 따라 나름 세세한 설명을 드린 후에 아즈낙 전장에서의 클래스 추천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즈낙 전장은 길드원 3명이 팀을 이루어 게임을 진행을 하고요. 같은 길드원끼리는 한 게임 내에서 만나지 않습니다. 즉 다른 길드들과의 경쟁 콘텐츠로 보시면 됩니다. 아즈낙 전장은 총 10분으로 플레이 시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시작 시에는 보시는 것 같이 모두 레벨 1로 동일한 전투 능력으로 게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후에 몬스터 제압이라든지 우두머리 피해, 적 제압 등에 따라서 레벨업을 하며 전투 능력이 올라가는 룰을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투력의 영향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전투력에 따라서 몬스터나 적 제압 시에 획득하는 경험치에 추가 경험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두긴 했으나 파밍 속도라든지 특수기술, 전장의 검 등의 전략적 활용에 따라 어느 정도 뒤집을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점수가 제일 높은 순서대로 등수가 나오게 되는 것으로 게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소개드린 것과 같이 일간 보상에는 이제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와 반대로 주간이라든지 월간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경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주간에 아즈낙 전장 3회 참여와 그리고 월간에서 아즈낙 전장 개인 누적 점수 30만 점 달성을 염두에 두고 플레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상도 굉장히 좋은 게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챙겨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진행 시간순에 따른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처음에 게임을 시작하면 지도를 켜서 현재 위치를 파악해야 됩니다. 지도는 보시는 것 같이 우측 상단에서 지도를 클릭해서 오픈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진행하시다 보면은 바닥에 이렇게 노란 색깔로 안내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안내선은 시작한 지 3분 후에 등장하게 되는 협곡의 파수꾼으로 불리는 우두머리들인 칼크, 테미르, 크바리악 중 가까운 우두머리가 있는 방향을 알려줌과 동시에 해당 진행성을 따라 자연스럽게 보시는 것과 같이 몬스터 사냥이 가능하며 레벨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팀의 한 명 정도는 지도를 켜놓고 방향을 파악하며 진행선을 따라 몬스터를 잡으며 이동하면 됩니다. 여기서 몬스터를 제압할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몬스터를 제압할 시에 획득하는 경험치는 40m 내 아군과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40m 내에서는 같이 사냥을 진행해야 되는데요. 제가 40m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가늠해 보려고 대략 측정을 해보았는데 보시는 것 같이 생각보다 그 거리가 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의 붙어 다녀야 된다고 보고요. 나눠서 사냥을 하더라도 이어진 두 무리 정도를 나눠서 사냥할 수 있는 게 최대로 보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상단에는 이렇게 몇 분 후에 어떤 게 등장하거나 어떤 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이렇게 진행선에 따라 이동을 하시다 보면은 적을 마주칠 수도 있는데요. 몇 번 플레이해본 결과 상대와 월등한 레벨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싸우는 게 손해였습니다. 그 시간엔 그냥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을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싸움 때문에 우두머리를 잡으러 가는 게 늦어질 수도 있으니 여러모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싸움을 좋아하시는 팟이라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우두머리 전까진 최대한 몬스터 파밍 위주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몬스터를 잡으며 이동 중에 어떠한 우두머리를 제압하러 갈지 고민해야 될 텐데요. 진행선 안내에 따라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길 선택하실 수도 있고,
혹은 3종 우두머리 중에 원하는 스킬을 지닌 우두머리가 있는 방향으로 틀 수도 있습니다. 우두머리가 나오는 곳은 여러 판 진행해본 결과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우두머리라는 것은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칼크, 테미르, 크바리악이라는 각각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등장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 같이 우측 지도 맵에 이렇게 각각 표출이 되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각각의 우두머리는 그 위치가 고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측 상단 지도에서 보이는 노란색과 빨간색 포털 사이에 있는 우두머리는 크바리악입니다. 그리고 맵 중간쯤에 왼쪽에 파란색 포털과 빨간색 포털 사이에 있는 우두머리는 칼크입니다. 마지막으로 맵 우측 맨 하단에 파란색 포탈 오른쪽에 7번 부활지 위에 있는 우두머리는 테미르입니다. 이제 우두머리가 어디에 고정으로 나오는지를 알게 됐으니 우두머리를 왜 잡으러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될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두머리에게 일정량 이상 피해를 입힐 시에 점수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각각의 우두머리는 제압 시 특수 기술 효과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우두머리를 제압하게 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기술 획득 상자가 나오게 되고, 이걸 열어가지고 획득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3가지 우두머리는 각각 다른 획득 기술이 있는데요. 테미르 같은 경우에는 회복에 특화된 기술이어서 주변 팀원 회복력 50% 회복시키고, 크바리악 같은 경우에는 중독으로 주변 적에게 생명력 피해량을 입히는 것이고, 마지막 칼크는 포효라는 기술로 일정 시간 동안 공격력, 방어력 등의 버프를 얻는 것이 됩니다. 어떠한 스킬이 월등히 좋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워 보여서 취향과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골라서 우두머리 싸움을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원하는 스킬을 가진 우두머리한테로 간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게임을 시작한 후 3분 20초가 경과하면 리브로 등장 2분 전이라는 앞날 멘트가 있을 시점인데요. 이때 검은 그림자의 보물이 전장에 등장했다는 알림이 뜨게 됩니다. 이때의 보물은 봉인된 상자를 말하는 것인데, 방금 우두머리 중에 맨 위에 있었다고 설명드렸던 크바리악 바로 옆에 제니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공간이 크바리악 옆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봉인된 보물 상자의 위치도 크바리악 옆으로 고정되어 계속 나오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제압하며 이 상자까지 노려보겠다고 한다면 맨 위쪽에 크바리악을 공략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봉인된 상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우두머리의 특수 기술을 랜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후 전개되는 소개에 앞서 지도에서 보이는 포탈들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우측 상단에서 보이시는 이런 노란 색깔, 그리고 빨간 색깔 짝, 그리고 파란 색깔 짝의 포탈이 보이십니다. 이 포탈들은 같은 색끼리 이동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장소로 포탈 이동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일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를 이제 이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요소가 많다 보니 이것저것 설명을 드렸는데, 인게임 내에서 시작한 시간만 보자면 이제 2분이 경과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보자면 현재까지 진행한 것은 시작한 직후에 협곡의 파수꾼 3분 후 등장 멘트가 나오고 안내선을 따라가며 2분 동안 몬스터를 파밍한 상태인 겁니다. 이제 시작 후 2분이 경과하면 협곡의 파수꾼은 1분 후 등장인 상태가 되는데요. 이 시간대에 우두머리가 소환될 위치를 맵에서 붉은 회오리로 노출시켜줍니다. 오른쪽에 지도를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붉은 회오리가 각각 우두머리가 소환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우두머리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리 위치를 알아두셨다면 이 시간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당 위치 방향으로 미리 진행하셔서 우위를 점하셔도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는 카바리악, 중간은 칼크, 그리고 맨 아래에 있는 회오리 위치에는 테미르가 소환되게 됩니다. 이 붉은색 회오리로 우두머리 위치를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지도에서 빨간색과 노란색깔 포탈 중간 사이에 보이게 되는 발판의 표시입니다. 다시 한번 1분 전 상황과 비교를 해보자면 협곡의 파수꾼 1분 전까지만 하더라도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발판이 생성되지 않는데, 협곡의 파수꾼이 등장 1분이 남은 시점에서는 우두머리가 소환되는 위치를 보여준과 동시에 발판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발판의 위치도 매판을 진행하다 보니 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를 미리 알고 있다면 발판에 대한 안내 팝업이 나오기 전에 미리 가서 발판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협곡의 파수꾼 곧
우두머리가 등장하기 1분 전에 발판이 젠되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제압하러 가기 전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발판이 어디에 쓰는 건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보시는 곳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발판이 위치한 곳이고요. 맨 가운데 검붉은 기둥을 중심으로 해서 왼쪽, 아래, 그리고 지도엔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마우스로 표시하고 있는 오른쪽에 위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맨 끝에 있는 부분은 지금 지도가 좀 먼 부분이라서 잘 보이지 않는데 보시는 것 같이 각각 이 붉은 위에 팀원이 모두 올라가게 되면은 발판이 활성화되어 봉인된 검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봉인된 검이 등장한 거고요. 몇 번 타격을 하게 되면은 이 봉인된 검을 깰 수 있고 이 안에서 불의 검이 나오게 됩니다. 아즈낙 전장에는 검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요. 검의 능력치가 정말 넘사벽에 가깝기 때문에 검을 먹는 게 중요한데요. 다른 검들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난이도가 보시는 것과 같이 발판을 밟기만 하면 돼서 매우 쉬운 난이도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간적 여유가 있고 상황이 허락된다면 발판에 먼저 들러서 검을 획득한 후에 우두머리를 제압하러 가거나 혹은 파밍을 하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는 아직 발판에 대한 존재를 게임 플레이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렇게 인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이 발판 존재에 대해 알게 되면 점차 눈치 싸움이 필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 아즈낙 전장에서 등장하는 검에 대해 소개를 드리자면요. 검의 특수 효과는 4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바람, 불, 탄력, 그리고 위험입니다. 그리고 검을 보여줄 때는 다른 검을 동시에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획득 방법은 우두머리를 제압할 때 혹은 몬스터 제압을 할 때 랜덤으로 나오게 되고 발판을 작동했을 때는 방금 보신 것과 같이 확정적으로 검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획득한 모험가가 사망하게 되면 검이 바닥에 떨어지고 다른 모험가들도 별도 제한 없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검을 먹고 있더라도 죽지 않도록 유의하는 점이 필요합니다. 검의 종류가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각각의 검은 고유 기술이 다 있습니다. 일단 바람이랑 불만 말씀을 드려보면 아주 세게 공격을 할 수 있는 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각각 6%의 확률 그리고 5%의 확률로 어느 정도 확률이 좀 낮게 설정되어 있긴 하지만 이게 사용해본 결과 스킬 시점마다 이 확률이 적용되는 것이어서 몇 번 스킬을 난사하다 보면 한 번씩 이 스킬이 발동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검의 능력이 넘사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붉은 검을 먹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타겟팅하고 있는 적의 HP 변화를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보신 것과 같이 불의 검을 먹게 되면 어떤 환영이 등장해서 적에게 타격을 입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물론 레벨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금 반피 이상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저 환영이 한 번의 공격으로 바로 즉사가 됐습니다. 이렇듯 검의 능력치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방금 말씀드렸던 발판이 젠되었을 때 이동하여서 또 획득하기도 쉽기 때문에 붉은 검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설명드린 3종 우두머리 외에 리브르라는 우두머리가 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우두머리를 통해서 위험의 검과 탄력의 검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우두머리 또한 정해진 곳 2곳에 젠되게 되고 하나의 우두머리한테는 위험의 검이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우두머리한테는 탄력의 검이 제압 시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 피격 시 피해를 입히는 것과 그리고 공격 시에 상대방의 속도 디버프를 먹이는 것이 효과로 보입니다. 위쪽에 소환되는 리브르와 아래쪽에 소환되는 리브르 중 어떤 게 위험의 검인지도 아마 랜덤이 아니라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공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아직 게임을 시작한 지 2분밖에 경과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또 설명을 시간순으로 드려보면요. 가운데 위에 표시되었던 파수꾼 등장 3분 전이 모두 경과되어서 파수꾼들이 이제 3분이 경과로 젠이 되게 되고 위에 팝업이 이제 리브로 2분 20초 후 등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우측 지도를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우두머리가 표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리브로도 젠되는 위치가 고정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우두머리 싸움에서 좀 밀릴 것 같거나 아니면 뭐 레벨이 부족한 경우 등의 상황에 따라서 리브르가 젠이 되는 위치로 미리 이동하시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시작한 지 3분 20초가 경과하게 되면
이때는 이제 리브루 2분이 남았을 때의 시점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봉인된 보물상자가 크바리악 옆 공간에 지도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젠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 상자도 같이 노리기 위해서 크바리악을 제압하러 가셨다면, 경쟁을 하고 있는 적들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우두머리를 제압한 후에 상자로 갈 수도 있겠고요. 만약에 우두머리 싸움이 힘든 상황이라면 말씀드린 상자 쪽으로 가서 특수기술을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상자를 파괴하게 될 시에 하늘에서 공격이 시작됩니다. 이 공격은 파괴한 자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랜덤으로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두머리를 잡고 있는 적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상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총 7개가 젠되게 되는데 이 중에 4개의 상자는 파괴할 때 무작위로 특수기술 1개를 획득할 수 있고요. 처음에 상자를 파괴하고 자물쇠를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4개 외에 나머지 3개는 보물상자를 열었을 때 넉다운 상태 효과가 생깁니다. 꽝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자를 1개 열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검은 그림자라는 것이 이를 감지하고 전장 곳곳의 하늘에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때에는 나머지 보물상자가 봉인돼서 이제 더 열어볼 수가 없게 되고요. 그리고 공격 대상은 머리 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공격 대상이 되면 공격의 대상이 된 위치에서 벗어나야지 방금 말씀드렸던 검은 그림자가 쫓아오지 않아서 더 이상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게임 화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보시는 것과 같이 크바리악이라는 몬스터가 있고, 그리고 좌측 지도 상단을 보시면 볼 수 있듯이 이렇게 정해진 공간 바로 옆에 봉인된 상자들이 젠이 되게 됩니다. 봉인된 상자들은 7개가 위치하게 되고요. 첫 상자를 파괴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바로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되도록이면 팀원들 간에 동시에 여러 개 상자를 빠르게 파괴하고 그리고 빨리 열어본 후에 빠져나오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공격을 맞게 되면 데미지가 상당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공격을 받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맞게 되면은 엄청난 데미지가 갑자기 들어오기 때문에 최대한 공격을 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상자를 부시게 되면은 전장의 곳곳을 공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공격 대상한테는 적색으로 타겟팅이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타겟팅이 표시된 적한테는 장판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타겟팅이 걸리셨을 때는 그 위치를 벗어나서 타겟팅을 푸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순에 따라 말씀을 드려보면요. 다음으로는 이제 시작 후 3분 30초가 경과되게 되면 그때 시점이 이제 리브루 1분 50초 후 등장이라는 멘트가 있을 텐데요. 이 시점이 되면 상위 점수자 3명이 오른쪽 맵에 실시간으로 위치 공유가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1번, 2번, 3번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좌표가 찍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발판을 통해서 검을 얻었거나 아니면 팀 레벨 상태가 좋거나 등 괜찮은 컨디션이라면 점수를 빨아볼 만도 할 텐데요. 다만 점수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레벨 등으로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거는 해당 상위 점수 파티로부터 피하는 용도로 쓰는 걸로 고려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시작 후 4분 20초가 경과되게 되면 이때가 이제 리브루 등장 1분 전일 텐데요. 리브루나 운두머리가 등장하는 두 군데가 오른쪽 맵에 표시되게 됩니다. 앞서 3종 우두머리가 붉은 색깔 기둥으로 표시됐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위쪽과 아래쪽에 이렇게 각각 붉은 기둥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리브루도 등장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표시를 보지 않더라도 고정된 위치를 알고 있다면 파수꾼 우두머리를 제압한 후에 해당 위치로 먼저 이동하셔서 빨리 잡는 우위를 점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파수꾼 우두머리로 싸움이 좀 어려운 상태라면 리브루 주변을 파밍하면서 상황을 주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앞선 소개처럼 리브루는 피해를 입힐 때 점수를 획득하고 그리고 제압 시에는 두 종류의 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팀 상황에 따라 제압이 가능하다면 해주는 것은 당연히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리브루 등장 카운트 안내가 마무리된 후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시공간 왜곡 1분 10초 후 발생이라는 이제 멘트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때 시점이 게임 시작한 지 이제 5분 20초가 경과될 때입니다. 여기서 시공간 왜곡은 마지막으로 다 같이 모여 싸우는 스테이지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멘트가 등장하며 리브루가 등장하게 되는데 1분 10초 후에는 이 시공간 왜곡으로 모두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리브루를 제압할 시간이 생각보단 많지 않습니다. 1분 10초가 있는 거죠. 그렇게 리브루를 타격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앞서 안내드린 리브루의 젠 위치를 미리 염두에 두시고 자리를 잡고 이동하셔야 된다는 것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리브루의 피가 생각보다 적지 않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모두 활용해야 잡을 수 있으실 겁니다.
리브르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생겼는데요. 위에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공간 왜곡이 이제 2초밖에 안 남은 상태라 사실상 이제 못 잡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공간 왜곡 시간이 다 되어서 시작한 지 6분 30초가 경과되게 되면 마지막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위에 팝업을 보시는 것 같이 남은 3분 30초 동안 정해진 공간 안에서 10개의 파티가 다 같이 싸우게 됩니다. 엄청 협소한 공간은 아니지만 적과 쉽게 마주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고요.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검은 그림자라는 보스도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 앞에 보이시는 게 검은 그림자라는 보스고요. 이 보스한테도 일정 피해를 줄 시에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스의 공격이 엄청 강력하기 때문에 원거리 위주 등으로 조심스럽게 타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스테이지 내에서도 화면을 보시는 것과 같이 일부 일반 몬스터를 파밍할 수 있는 곳도 있기 때문에 팀 상황이나 아니면 팀의 성향에 따라서 타팀과 싸우기보다 파밍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있는데 바로 부활 횟수가 한 번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이 마지막 스테이지가 오기 전까지는 부활 횟수에 제한은 없지만 이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남은 부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목숨이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이제 다소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고려해 볼 점이 있는데요. 마지막 스테이지에 넘어오기 전에 HP 상태로 마지막 스테이지로 그대로 넘어오게 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기존에 있던 피 그대로 마지막 스테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피 관리도 잘 되어 있는 상태로 게임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숨이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 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본 게 있는데 점수가 많이 낮아서 적한테 죽어도 타격이 없거나 혹은 점수가 좀 되더라도 아까 봉인된 상자를 열었을 때 검은 그림자가 랜덤으로 타겟팅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뭐 그런 공격에 의해서 죽거나 아니면 우두머리한테 죽는 경우 등 타팀에 점수를 주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죽어두어서 풀피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피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마지막 전장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희생을 감수하고 피를 채우는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해보니 다른 모험가한테 죽는 게 아니라 몬스터한테 죽더라도 보유하고 있는 점수가 까지는 것을 확인했으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들 중 시간순에 따른 설명 부분에서 중요했던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처음 시작 후 2분이 경과하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발판이 활성화된다는 점, 시작 후 3분이 경과하면 우두머리가 등장한다는 점, 그리고 우두머리 등장한 후에 20초가 추가로 경과되면 이때가 르브르 2분 남은 시점이었는데요. 팝업과 같이 보물상자가 크바리악 옆에 젠된다는 점을, 마지막으로 시작 5분 20초 후가 되면 르브르가 등장한다는 점을 중심점에 두고 그 사이사이 어떤 경로로 이동할지 플레이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은 모두 가운데 위에 노출되는 팝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계속 인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설명드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팝업을 따라가게 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분이라는 게임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이렇게 요소가 많이 담겨있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전개 방식을 계속 염두에 두시고 플레이하신다면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즈낙 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플레이 스타일을 고려해 보았는데요. 별거 아닌 내용들이긴 하지만 시작 전 플레이 유형을 확실히 정하고 시작하시면 서로 합을 잘 맞춰서 더 재밌게 10분을 보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3명 중에 리더 1명은 꼭 정하셔야 음성 채팅 등의 의사소통이 어렵더라도 플레이가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 스타일은 몬스터 파밍을 올인하는 것입니다. 우두머리 제압에 참여하지 않고 발판으로 검을 먹는 정도만 노려보며 파밍에 몰두하고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도 주변의 몬스터 무리만 찾아다니며 되도록 전투를 피하고 불가피하게 전투할 시에도 흑탈 등을 이용해서 최대한 빠져줍니다. PVP컨에 부담이 너무 많거나 음성 채팅 같은 의사소통 수단이 어려워서 소통이 안 되는 등의 상황에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는 붙어다니면서 사냥을 하시는 데 집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몬스터 파밍을 중점으로 하되 마지막 스테이지에서는 싸워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시작 전 6분 30초 동안 계속된 전투로 피로도를 늘리고 싶진 않지만 마지막 스테이지에서 나름의 컴싸움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투 중심 운영입니다. 물론 전투 중심 운영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초반에는 충분히 레벨업이 전제되어야 싸움도 가능합니다. 이후에 발판, 우두머리, 리브르 등 전투할 만한 곳에서
특수기술이나 검을 노리며 10분을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디스코드와 같은 음성 채팅이 되거나 PV컨이 조금이나마 가능하신 분들이 즐기시기에 적합한 플레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아즈낙 전장에서 추천할 만한 클래스들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최적의 클래스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사입니다. 도사는 공격 타입이 근거리로 되어 있으나 분신을 통한 원거리들이 가능하고 딜량도 우수한 편입니다. 이동기도 괜찮은 편이고 장판 스킬이 많아 초반 파밍도 빠릅니다. 두 번째는 아스키아입니다. 피감 패시브가 있고 이동기도 우수하며 잡기가 있어 팀파이팅에 도움이 됩니다. 아랑이온 스킬을 통해서 몬스터 파밍도 괜찮은 편에 속할 겁니다. 다만 근거리 클래스이다 보니 들어가서 공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갖춰진 경우에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샤이입니다. 플레이해본 결과 피해보기에 어려움이 굉장히 많고 마지막 스테이지의 경우에는 부활 횟수가 한 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힐러의 필요성도 크게 느껴졌습니다. 딜러로서 역할은 좀 부담스럽지만 전투는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시라면 샤이를 통해 팀원들과 붙어 다니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싸움이 아닌 파밍 위주의 게임을 하신다면 이동기가 우수한 섀도우, 도제, 레타나스 혹은 은신으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쿠노이치와 같은 클래스도 고려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아직 저도 이 컨텐츠에 대한 경험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 클래스를 해보며 추천할 만한 클래스도 계속 고민해보겠습니다. 클래스 선택에 있어서 참고할 사항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 컨텐츠는 보시는 것과 같이 모두 동일한 전투력으로 각 게임을 시작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고 싶은 클래스가 본캐나 전이캐에 없다면 장비들 전체를 전이해제하고 본캐 장비를 옮겨서 진행해 보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기타 몇 가지 사항을 간략히 보자면 토템이 안 터지고 바로 죽기 때문에 피 관리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흑정형 탈출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흑정형 탈출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플레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팀원 가문명을 클릭하게 되시면은 팀원과 떨어져 있을 때 팀한테 이동하도록 자동 이동이 되니 이 점도 참고해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적과 레벨 차이 여부가 전투 시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을 마주칠 시에는 상대의 레벨부터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들 외에도 여러가지 요소가 담겨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플레이를 해보시며 자연스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부족하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